자, 그래서 이제 투자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럴 때, 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의 장단점 해가지고 장점과 단점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장점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대목이 바로 지렛대 효과라는 거예요. 근데 지렛대 효과는 이제 영어로 바꾸면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상식적으로도 우리 부동산이라는 재화, 물건은 일반적인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값이 비싸죠. 그럼 고가품인 부동산의 경우는 워낙 값이 비싸다 보니까 내 돈만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거나 구입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부동산 투자 시에는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이처럼 지렛대란 말은 결국 남의 돈을 의미합니다. 근데 남의 돈은 네 글자로 바꾸면 타인 자본이다 라고 말하고 두 글자로 바꾸면 부채라고 말합니다. 그럼 한 글자로 바꾸면 뭘까요? 빚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고자 하냐면 최소한 지렛대란 말을 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문장 속에 남의 돈을 끌어온다는 말이 있어야 돼요. 남의 돈이란 말이 없다면 지렛대 효과란 말은 처음부터 쓸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바꾸면 지렛대 효과는 남의 돈 끌어와서 나의 수익을 높이는 효과를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겠지만 예쁘게 포장하면 타인 자본 또는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내 돈을 네 글자로 자기 자본, 두 글자로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본 또는 지분 수익률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뭐라 그런다? 지렛대 효과다 그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주변에 사업을 하신다거나 장사를 하는 분들 치고 은행에서 돈 끌어오지 않은 분이 거의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럼 누군가 사업을 하셔요. 그럼 곰돌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를 맡기고 목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 결과 원금 이자를 갚고도 돈을 벌었다. 남는 떡고물이 있더라. 이런 경우는 지렛대 효과죠. 즉 남의 돈 끌어와서 투자한 결과 빚도 갚고 또 돈도 벌었으니까 이런 경우를 무슨 효과다?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렛대 효과는 크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중립적 지렛대 효과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단 제목을 잘 살펴보면 우리 정책론에서 외부 효과를 배울 때도 정의 외부 효과의 반대말이 부의 외부 효과 아니었나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의 지렛대가 아직 뭔지는 몰라도 그럼 정의 지렛대의 반대가 부의 지렛대이겠구나 이런 예측은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이 정의 지렛대 효과는 어떤 경우냐면 세 가지 수익을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지분 수익인데 지분은 누구 돈? 내 돈이에요. 내 돈. 내 돈을 네 글자로 바꾸면 자기 자본. 그래서 지분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 그리고 네 돈, 내 돈을 모두 합하면 총자본이란 말을 쓰거든요. 자, 총자본. 이 말은 결국 총투자와 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총자본 수익률 그리고 저당 수익률 이 세 가지를 비교해서 정인지 분지 또는 중립적 지렛대 효과인지를 알아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여기 저당 수익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저당과 수익이 이제 결합이 됐는데 우리 개론에서 부동산 학 개론에서는 그 파트를 불문하고 어느 파트이든 간에 관계없이 저당이란 말이 나왔다는 건 대출의 뜻이에요. 그럼 은행이 대출,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이 뭘까요? 이자이죠. 그럼 그 뒤에 유를 붙이면 이자율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흥분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자율 그러면 될 거지 왜 저당 수익이라고 하느냐? 틀리라고, 떨어지라고. 앞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요 알고 보면 허무한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말을 써주느냐? 그런 말이 그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어 하나만 바꿔놔도요 한 50%는 그냥 떨어뜨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수험생들께서 무조건 문제가
이상하다, 허무맹랑하다, 뭐 이런 잡쓰레기 같은 문제를 냈느냐 이러면서 수험 때마다 시험 때마다 욕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문제의 하자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은 떨어뜨린 목적에 굉장히 충실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말인데 자주 쓰지 않았던 말을 썼을 뿐인 거지 잘못된 문제를 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면 이의 신청을 받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28회 문제 때는 1차 시험 과목 중에 이의 신청 받아준 문제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지요. 오케이? 또 2차 과목 중에서도 공시법 한 문제 빼고는 전 과목에서 이의 신청 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문제 이렇게 났다고 흥분하시기 전에 어떻게 내든 일단 그 문제를 합격점 이상 맞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배양하고 나서 상대방을 욕을 해도 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그래야 돼. 그리고 사실 그 능력이 배양이 돼가지고 이 신청 안 해도 합격이 되면 신경이나 씁니까? 안 쓰지. 그게 안 되니까 이 신청에 막 이렇게 목을 매달리는 거지. 내가 만약에 그 몇 문제 틀려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그 점수 맞았다. 이러면 신경 써요? 아니 인정할 거 인정해 보자고. 신경 안 쓴다고. 근데 주변에서 한 문제로 떨어졌다. 아이고 우리 같이 가자. 그건 뭐냐면 본인도 한 문제로 지금 떨어지려고 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어때요? 고득점이나 아니면 그거 이상 득점하신 분들은 같은 수험생 입장에서도 그 입장 신경 안 쓴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인간적인 이해와 별도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 끝난 즉시 해외로 튀시자고요. 해외로. 요새 보니까 저는 우리는 왜 상식적으로 해외여행이 국내 여행보다 비싸다는 선입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엄청 쌉니다.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저는 뭐 해외여행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그걸로 행복해요. 자, 근데 어쨌든 저당 수익은 이자리예요. 자, 그럼 볼까요? 정해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건요. 지분 수익률이 총 자본 수익보다 크고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 이자율보다 클 때 정해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요. 근데 저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기억하시되 실제로 왜 저런 말이 어떻게 나올까? 이걸 이해하려면 나중에 어떤 주어진 조건의 바탕을 두고 공식 대입해서 값 한번 구해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안 되는데 일단 이론적으로 나오면 저렇게 나오니까 문장 자체는 기억하시되 나중에 계산 한번 풀어보시면 이해까지 충분히 가십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어차피 정의 반대가 뭐죠? 부란 말이에요. 그럼 내용도 어떻게 돼요? 반대란 말이에요. 그럼 중립, 여러분 상식적으로 중립적이란 말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을 때 중립적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수익률 값이 어느 쪽이 큰 쪽, 작은 쪽이 있을까요? 세 가지 수익률 값이 모두 같은 값이 나올까요? 같은 값이에요. 그게 중립이에요. 자, 그런데 계산은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이 말 뜻이 이거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보려고 돈을 벌어보려고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했다. 그럼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으로 빚도 갚고 남는 떡고물이 있더라. 이게 정의예요. 빚을 갚고도 돈을 벌었다. 남는 떡고물이 있다. 이게 정해지렛대거든요. 그럼 뒤집어서 자, 돈 벌려고 아주 굉장히 희망을 갖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어요. 그럼 수익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으로 빚도 채 갚지 못하게 됐다. 이런 경우를 부의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중립이 굉장히 허무한 내용인데 돈을 빌려왔잖아요. 투자를 했어요. 수익이 나왔어요. 빚을 갚았다요. 남는 게 없더래요. 그게 뭐다? 중립이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다? 내용을 알고 보면 예컨대 왜 뒷집 김씨 아저씨가 돈 벌려고 은행에 집 맡겨가지고 돈 빌려와서 장사해가지고 아이고 떼돈을 벌었대 그래. 이게 뭐예요? 총이라니까. 근데 뒷집 그 앞집에 곰돌이 아저씨가 돈 벌려고 돈 빌려와가지고 그래 장사하다가 그냥 말아먹었대. 이게 뭐예요?
부해지랬더라고. 근데 옆집에 순이 아버지가 하나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그 빚은 갚았는데 남는 건 없더라네. 헛장사했어. 이게 뭐예요? 중립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 문제에 나오는 문장으로 바꾸면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거나 총 자본 수익률보다 지분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경우 이를 정해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말이 나올 뿐이다 이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문장을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이해를 해본들 내가 익숙하지 않은 말이 문장으로 등장하면 그게 내가 배웠던 걸 인식하지 못하면더라 아는 문제도 다 틀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해는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 그 이해를 바탕으로 자주 출제되는 지문은 반드시 익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공부를 했어도 결과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아니 그렇다고 무작정 외워도 답이 안 나오고 왜 이해만 돼도 답이 안 나오고 이해해놓고 나오는 문장을 또다시 외워야 되니 이중고일 수밖에 없죠. 근데 정확히는 삼중고 아닙니까? 계산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개론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월등히 어렵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세요. 은근히 점수는 이 과목이 잘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효자 과목은 개론이 된다는 것은 이 연사 강력히 주장합니다. 왜? 매년 그랬습니까? 매년 어려워요 이러면서 현장 가가지고 이놈의 개론 때문에 망해했어요. 나중에 점수 매기면 개론이 제일 높더만 무슨. 왜 그런 거 있어요?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도 어렵다고 와 되게 어려웠어요 이번 시험. 그거 은근히 채점하면 점수도 나오거든요. 야 이 과목 이번 정말 쉬웠어. 나 100점 나올 것 같아. 왠걸 점수 매기면 비가 와요. 폭풍이 몰아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의외로 쉽다고 느낄 때보다 좀 어렵다고 느꼈을 때가 점수는 더 잘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지렛대효가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을 넘겨보시면 여러분 가로 2번에 인플레이션 해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옆에 뭐 구매력 보호란 말도 있는데 그 책 보지 마시라니까. 제목만 보시고 절 보세요. 별로 뭐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자주 보시다 보면 정감은 갑니다. 좀 촌스럽게 생겨가지고. 제가 지금 저도요, 과거에 이게 머리숱 많을 때는 저 괜찮았었어요. 근데 머리숱이 빠지는 순간 어떠한 헤어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가 갑자기 도시곰에서 시골곰으로 바뀐 이런 상황이 됐죠. 자, 근데 볼까요? 인플레이션. 자, 하나씩 질문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의미가 뭐예요? 뜻이. 이게 그냥 가볍게 물가 상승입니다. 물가 상승. 근데 물가가 오르면요. 화폐 가치, 돈 가치는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쁘게 포장하면 물가와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뭐 이런 말도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점이에요.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게 된다는 건 돈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이 과정 속에서 화폐로,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산 가치가 떨어짐을 의미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다시 한번. 물가가 올라가면 반대로 돈 가치는 떨어지는 거다. 그럼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계속해서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돈으로 화폐로 자산을 보유하게 될 때는 금액은 같을지라도 그만큼 돈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니까 실질적인 자산 가치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케이? 이럴 때 자, 돈이 아닌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그냥 간단하게 물가니까 물건의 가격 아닌가요? 그렇죠. 그럼 물가가 오른다는 건 시장에서 거래되는 물건들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부동산도 물건이니까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때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돈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자산 가치가 낮아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냔 말이죠. 왜? 부동산 가격도 함께 올라가니까. Understand?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인플레이션 해칭 또는 구매력 보호의 장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의 기대 이랬는데요. 이것도 제목을 잘 보시면 여러분 소득이득은 쉽게 말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얻는 이익이고 자본이득은 부동산을 팔았을 때 얻는 이익이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다는 걸 예쁘게 말하면 소득이득이란 부동산의 보유를 전제로 하는 운영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하며 자본이득이란 부동산의 처분을 통해 얻는 수익을 말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요. 제가 이제 상가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를 한다면 상가 내에 점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상가 내의 점포를 임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임대 수익은 팔아서 얻는 이익이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부동산을 이용해서 얻는 이익이에요. 그럼 소득이득은 바로 그 임대 수익은 소득이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상가를 팔았을 때 얻게 되는 양도 차익, 매매 차익은 처분을 통해 팔았을 때 얻는 이익 맞죠? 그걸 뭐라고 한다? 자본이득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개념이 잘 안 잡히는 분들은 소득이득의 대표가 임대소득이고 또는 임대수익이고 또 자본이득의 대표가 매매차익 또는 양도차익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고 가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런 말 가능해요? 부동산 투자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컨대 상가라면 상가의 운영을 통해 얻는 임대 수익도 얻을 수 있고 나중에 상가를 팔았을 때 얻는 양도 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물론 이게 기초서니까 여기서 끝이지만 기본서라면 이것 말고도 또 다른 장점 몇 가지가 있지만 그런 장점은 크게 몰라도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장점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단점이 있죠. 투자의 단점 나와요. 그런데 안 봐도 비디오야 답이. 어떤 줄 알아요? 부동산 투자 시 위험이 높다. 위험 높은 거 모릅니까? 알지요. 또 부동산 투자 시 각종 규제가 많다. 몰라요? 부동산 규제 많은 거 알잖아요. 그 다음 여러분 고가품은요 쉽게 거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쉽게 매매 거래가 안 된다는 건 쉽게 현금화하기가 쉽다 어렵다. 현금화하기가 어렵죠. 그걸 환금성이 부족하다 그래요. 그 제목들 봐요. 투자의 단점 했을 때 낮은 환금성 안 나와요? 그리고 가로 3번의 위험이란 말 안 나옵니까? 오케이? 예. 그리고 행정적 통제와 법률의 복잡성 이걸 제가 아는 말로 바꾸면 규제가 많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상황에서 투자의 단점에서 이런 내용들이 보기 속에 들어가 있다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안 배웠어도 맞추잖아요. 그걸 뭘 봐. 근데 웃긴 건 그걸 또 틀려. 환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매년마다 느끼는 건 몰라 틀린 게 아니라니까 진짜. 모르셔서 틀리지 않아요.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날 딱 가서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뭔가 씌인 것처럼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고 사시나무 떨다가 결국 반기절 직전 상태에서 나오시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 접하지 않으려면 대응하시려면 평상시에 시험을 많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떤단 말이에요. 근데 모의고사 보라고 좀 나오세요 그러면 뭐 결혼식이 있어요, 뭐 있어요, 뭐 각종 모임에 뭐 그거 하다가 근데 제가 초창기 뭐라고 했습니까? 1년 동안은 제발 인간관계의 파탄을 경험하시라고. 인간관계의 파탄을 경험할 정도가 아니면 그 시험 이미 끝났다고요. 아시겠어요? 무슨 핑계가 아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그게 딜레이가 돼버리면 이러면 공부가 헛공부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차라리 1년 서운하고 마는 게 낫지. 이거 1차 붙고 또 내년 또 2차 하다 이래버리면 2년 동안 서운한 것도 아니고 안 서운한 것도 아니고 자꾸 그런 게 반복된다니까 요새. 아시겠죠? 그러니까 1년 서운하고 붙고 나가지고
친구야, 내가 그때는 이런 사정이 있었다. 미안하다. 평생 잘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뭐예요? 경중을, 무게의 깊이를 잘 따져서 생각을 하시고 행동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 서운한 친구 위로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게. 아시겠죠? 그리고, 그러나, 이 곰돌이, 접니다. 곰돌이가 뭐, 한잔 하자 그러면, 그때 나오세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위험과 수익이란 말이 나옵니다. 위험과 수익이다. 자,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위험과 수익이다. 자, 여러분, 투자 왜 한다 그랬습니까? 돈 벌려고. 그 돈을 벌겠다는 걸 수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고 우리 설명 듣고 기억나죠? 그런데 투자를 왜 꺼릴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쪽박차니까. 잘못하면 쪽박찬다를 우린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투자에 있어서 위험과 수익은 양대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뭐부터 나와요? 위험의 뜻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 불확실? 불확실해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잖아요. 우리 이 공부 안 한다? 왜? 너는 앞으로 합격한다? 합격이 정해졌는데 누가 공부를 해요? 이 시간에 클럽을 가지. 근데 너는 불합격이다? 그럼 공부 안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붙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학원에 와주신 여러분이 대단히 감사해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미래 불확실한 거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나 이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 나 이 건물에 투자하면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래서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5%밖에는 수익이 나오지 않았대. 그러면 이 말은 예상한 수익률과 실제 발생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죠. 어긋난 경우 맞죠? 다시 한번 10%의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했는데 실제로 발생한 수익은 5%에 불과한 경우 아니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이 말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상한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어긋날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때 결과란 말 대신에 수익률자 집어넣어가지고 예상 수익률과 실현 또는 실제 수익률이 어긋날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의 미래가 그래 불확실하구만. 그러니까 나는 예상했어요. 10%가 나올 거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5%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위험이다. 오케이? 그럼 만약에 나는 10%의 수익을 예상하고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20%의 수익이 나왔다면 이는 위험이다, 아니다. 너무 제가 크게 했나요? 다시 한번. 자, 첫 번째, 내가 예상한 것보다 실제 수익이 작게 나오면 이건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예상한 수익보다 실제로 수익이 더 크게 나왔다면 이는 위험이다, 아니다. 위험이다. 오케이. 양쪽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통계학적으로는 위험입니다. Understand? 그러나 걱정할 거 없는 것. 이렇게는 안 나옴. 잘못 냈다간 요걸 태백으로 먹어. 오케이? 왜? 이게 실제였다면 따봉인 거 아니오. 예상 2배가 수익 나왔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저것도 위험인 거예요. 왜? 위협의 뜻은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것이 일치하지 않으면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이론적으로는 위험이라고 하니까. 오케이? 그러나 그런 문제를 잘못 냈다간 출제자가 이름 모를 뒷산에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는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 말도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은 예상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어긋나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위험이라고 보셔도 무방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위험에는 어떤 게 있느냐? 거기 위험과 수익에 측정해가지고 측정 방법을 보니까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며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수포자였어요. 수학 포기자. 아 여러분 여러분 눈빛 보니까 나는 수학 잘했다는 눈빛인데 수학 잘하시는 분 계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없어요? 네? 좋아했다가 망했죠. 아 좋아했다가 망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니까 결과는 뭐 별로 안 좋았지만 좋아는 했습니까? 수학을 좋아는 했나요? 네, 그래요. 오, 이런 분을 우리는 괴물이다라고 하죠. 어떻게 수학을 좋아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습니다. 수학을 좋아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갑자기 왜 드리고 있느냐? 저 역시 수학을 그토록 싫어했지만 요건 기억나요. 수학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왜 확률 통계 이런 거 나오면 어우 미치잖아요. 근데 확률 통계에서 용어 중에 분산이나 표준 편차 또는 평균 이런 용어를 들었던 기억은 있지 않습니까? 뭔 뜻인지는 몰라. 근데 그런 용어를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실 이 부분은요, 원래대로 공부하려면 확률 통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니까 저도 이 과목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이 부분에서 수학상 확률 통계를 해라! 그럼 저도 즉시 사표 내고 다른 거 할 겁니다. 왜? 나도 못하는데 수험생한테 일부러 할 수 있는 척 그렇게 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래서 지금까지 뭐 그래요. 평균이나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계산 문제 물론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맞출 사람 없습니다. 어차피 틀리는 문제고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원하게 포기하세요. 오케이? 근데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이 분산이나 표준 편차값 구하는 계산 문제가 출제 주기가 8, 9년이에요. 그러니까 짧으면 한 7년에 한 번, 좀 길면 8, 9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포기해도 구제당락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이렇게만 기억하자는 거예요. 앞으로 문장 속에 분산이다, 표준 편차다 이 말이 나오면 위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평균이란 말이 붙었으면 수익이구나 라고 이해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예컨대 문장 속에서 A 투자의 평균은 높고 분산은 작다 이렇게 나왔다면 평균이니까 수익 써놓고 분산이니까 위험 써놓고 그 문장 해석해보면 A 투자는 예상되는 수익은 높은데 분산, 위험은 낮다, 작다의 의미가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해석 정도만 가능하다면 투자와 관련된 이 부분은 모두 다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약속을 하나 해주세요. 어떤 연습을 하자. 무조건 분산이나 표준 편차만 나오면 즉시 위험이라고 써놓아라. 그리고 평균자가 나오면 역시 즉각적으로 수익, 정확히 말하면 예상 수익 이렇게 써놓고 문제를 풀면 아주 쉽게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 이 사례는 제가 그랬죠. 기초 입문 단계에선 제가 공식을 대입한 계산은 아예 건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론적인 내용도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은데 벌써부터 계산을 대입을 해버리면 되게 힘들어하는 선입관이 박혀있기 때문에 개론 앞으로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차피 나중에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접할 기회가 많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으로 미루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참고 있잖아요. 표가 있죠? 없어요? 그 70쪽에 위에 보면 참고 파란색 해가지고 표 나오고 해설을 봐요. 놀래요. 해설을 보니까요. 세상에 무슨 제곱도 그냥 쉽지가 않은데 거기에 또 루트를 씌웠네. 오케이? 이게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준 편차 구하는 공식
자, 우리가 왜 힘들어지냐면요. 사실상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면요. 평상시에 무슨 계산을 할 기회가 별로 없고요. 계산을 만약 한다 하더라도 계산기를 두드리지 내가 스스로 더하기 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생각해봐요. 실제로 계산해보라고 하면 더하기 빼기도 갑자기 하라고 하면 멈칫합니다. 그런데 불사 루트를 뭐 분사나 표준편을 구해보라고 그 구해질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그 저희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어차피 만약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거 한 문제 풀 때 5분이 걸린다면 나는 차라리 그걸 과감히 포기하고 1분 내에 풀 수 있는 5문제를 풀어내겠어. 그것이 한 문제 포기하고 5문제를 맞추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 아닌가요? 누가 이 문제 푼다고 10점을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2.5점입니다. 그러니 계산 문제는 앞으로 이것만 하시오. 제가 하라는 것만 하십시오. 그거는 아주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는 문제니까 1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럼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거는 하지 말아요. 이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리고 무조건 2번 내지 3번을 답으로 하세요. 아시겠죠? 자, 근데 그거 아십니까? 기출문제, 계산문제의 정답은 2, 3, 4번 중에 있습니다. 2, 3, 4번.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4번이 많았어요. 근데 금년은 2번이 많았고 작년은 3번이 많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전통적으로는 4번이 많았지만 2, 3이 요번에 또 강세, 대세이기 때문에 환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 어차피 찍을 거 2, 3, 4번 중에 하나를 찍으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 및 수익률의 종류 나옵니까? 자, 그럴 때 일단 부동산 투자 위험의 유형을 보면 일단은 맨 앞 글자 한번 따보실래요? 그러면 사, 금, 법, 인, 유가 되는 거 맞아요? 문제가 단순하게 나오면 그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상 위험, 경영, 법적, 금융, 인플레 위험 이 5가지, 유동성 위험까지 사금, 법인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사업상 위험은 다른 말로 경영 위험이라고도 하는데 그 속에는 시장 위험, 위치 위험, 운영 위험이 다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시장 위험 부분은요, 시장 상황과 관련된 위험이기 때문에 그 어떤 투자자도 피할 수 없으므로 체계적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런 말을 씁니다. 지금 몰라도요. 근데 운영이나 위치 위험 등은 피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체계적 위험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상 위험 그랬는데 이 금융상 위험은 핵심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에요. 여러분 채무 불이행이란 말은 빚을 갚지 못한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요. 앞에서 부동산 투자의 장점 중 지렛대 효과가 있었죠. 그 지렛대 효과와 동전의 양면이에요. 왜냐? 제가 아까 지렛대는 누구 돈이라고 했어요? 남의 돈, 타인 자본 그랬죠? 그럼 이론적으로는 타인 자본,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고 말해요. 오케이? 근데 또 현실적으로 남의 돈 많이 끌어올수록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커지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까? 그래서 투자의 장점 중 지렛대 효과와 투자 위험 중 금융상 위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묶어가지고 기초에 나왔던 문장으로 바꿔볼 테니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타인 자본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부채 비율이 커짐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지는 반면 투자와 관련된 위험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쁜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야, 남의 돈 많이 끌어오게 되면 지렛대 효과가 커지지만 그만큼 빚 못 갚을 위험도 커지는 거 아니냐? 이 쉬운, 이 간단한 말을 무슨 투자에 관련된 위험이 비례관계에 있다는 등 함께 증가한다는 등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개론은 뽀대가 나는 과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있어 보이게끔. 그래서 그 여러분 무슨
자기소개서라든지 뭐 이런 글을 쓰고 싶으면 개론을 찾아오세요. 아주 뭐 사자로는 아주 그냥 최고봉이 개론입니다. 별거 아닌데 한 문장을 한 10문장을 바꿔가지고 그냥 상대방 읽으면 녹을 정도를 쓸 수 있는 게 개론이에요. 과목의 특성이 그러합니다. 남을 속이고 싶다면 찾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법적 위험 나오죠.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법이에요. 법이라는 글자예요. 그럼 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어떠하다? 어떤 정부의 정책, 규제, 제도, 법률 등의 변화로 인하여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 이를 법적 위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 무슨 위험이 있어요? 인플레 위험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까도 봤지만 인플레이션이란 말은 물가가 오른다는 거죠. 근데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예쁘게 말했을 때 화폐의 구매력, 화폐의 구매 능력이 하락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물가가 상승함에 따른 화폐의 구매 능력의 하락으로 인한 위험을 우린 뭐라 그런다? 인플레 위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생각해 봐요. 내가 임대인, 집주인인데요. 물가 오르기 전에 임대료, 월세로 30을 받았대요. 근데 물가 오른 후에도 월세로 30을 받는다면 월세액, 금액은 30으로 똑같겠지만 물가 오르기 전에 30보다는 물가 오른 후에 30은 돈 가치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에 임대업자, 집주인이 갖는 실질적인 임대 수익은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위험을 뭐라 그런다? 인플레 위험. 오케이? 근데요, 여러분, 그 현상은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행도, 물가 올라가는데 똑같은 금리를 적용해서 똑같은 이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미 돈 가치가 떨어진 상황이니까 은행이 받아먹는 이자 수입도 실제로는 낮아지는 셈 아닌가요? 그럼 은행은 이런 상황이 싫겠죠. 따라서 은행 입장에서, 대출기관 입장에서, 금융기관 입장에서 이러한 인플레 위험을 피하고자 할 때는 고정금리로 대출해 주고자 할까요?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할까요? 변동이죠. 오케이? 그런데 기출문제는 항상 그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라고 함으로써 틀리게 만들었죠. 30년 동안. 30년 동안 맨날 그렇게만 문제를 냈구만. 30년 동안 맨날 틀리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직업이잖아요. 직업이로다 보니까 개론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다 풀어보고 그 지문이 모두 제 머릿속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저는 화병이 납니다. 아니 어떻게 매년마다 이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다른 거 없고 맨날 나오는 문장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인플레 위험을 피하고자 또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당연히 변동금리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고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마다 고정을 썼는데 또 불구하고 그거 조심하라고 맨날 설명하는데도 어떻게 그 말 나오면 또 틀린단 말입니까? 물론 그러하기 때문에 막말로 학원도 먹고는 살겠습니다만 저는 또 어떤 한편에서는 그렇게 먹고 살고 싶지는 않더란 얘기예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캐치를 해가지고 벗어나고 어려운 문제를 틀려서 다시 오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를 그걸 한 문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고 다시 이 가시밭길을 걷게 된다는 건 이건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여러분을 학원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서로가 힘들어요, 서로가. 아시겠죠?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유동성 위험이 나오는데 그 유동성 위험을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다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환금성 위험할 때 환금이 뭡니까? 금, 현금으로 교환한다. 무엇을? 부동산을. 그럼 부동산을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까?
거래,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오죠. 환금성 또는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의 매매 또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상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그걸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금매? 금매. 아시겠어요? 금매가 뭐예요? 이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원래 정상적인 거래를 거친다는 2억의 매도, 팔아먹을 수 있는 물건을 그 매도자가 갑자기 이민을 떠나야 된다, 직장이 변경돼서 다른 데로 이사를 떠나야 된다, 이런 사정 등으로 인하여 2억이 아닌 1억 7천, 1억 6천에 매도했다면 거래 과정에서 3천, 4천을 까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위험을 뭐라 그래요?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아니,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냥 금매내 하면 될 것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상의 손실 가능성 이래 버리니까 걔는 못하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됐죠? 자, 위험까지 말씀드렸고 이제 가로 2번 수익률의 종류부터는 또 잠깐 쉬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